전투기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시대가 마침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미래의 상상이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 같은 군사 강국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전해온 전략적 핵심 과제였습니다. 미국은 F-35와 F-15를 비롯한 주요 기종의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공중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무력화하는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적 제약과 무기체계 통합의 어려움이었고, 무엇보다 전투기라는 플랫폼 안에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오래된 난제를 정면에서 돌파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에 공중용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천공2 기반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에 지상형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고, 이는 공군용 레이저 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특히 레이저 무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경제성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북한이 대량으로 보유하려 하는 저가형 무인기는 제작 단가가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격추하기 위해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천궁2와 같은 요격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저가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기를 상대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경제성에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탄약이 필요 없고 전력만 확보된다면 거의 무제한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격 속도와 반응 시간이 미사일이나 기관포보다 월등히 빠르며 적 장비의 핵심 센서나 동력 장치를 즉시 파괴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높은 기동성과 넓은 작전 반경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 무기와 결합될 경우 지상 무기 체계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적 무인기를 빠르게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KF-21에 공대공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무기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던 비용 문제, 탄약 문제, 지속작전 능력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공중 플랫폼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전력 공급과 냉각 기술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지상형 천궁 레이저 무기가 고정형 또는 기동형 차량 기반으로 먼저 개발된 이유도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KF-21에 장착될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높은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며 동시에 한국 방산의 성장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KF-21에 레이저 무기가 장착될 경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사일 요격 방식의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종말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과 천궁2 체계를 중심으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왔지만 이는 비용 부담과 파편 낙하 위험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적 미사일이 상승 단계에 있을 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방어 효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위험 요소는 대폭 감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공중 레이저 무기는 기존의 어떤 요격 시스템도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작전 옵션을 제공합니다. KF-21은 11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보조 연료 탱크 등 실제 작전에서 필요한 무장을 고려하면 요격용 미사일만을 대량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요격 체계는 물리적 공간과 탑재량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묶여 있으며 단일 임무 수행에 치중할 경우 전투기의 생존성과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해답입니다. 탄약을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전력만 확보된다면 단 한 번의 이륙으로 여러 차례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KF-21에 공중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은 적 무인기 대응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상형 레이저 무기는 산악 지형이나 건물 구조물 등 기동을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었지만 전투기 플랫폼은 고도와 속도 그리고 광범위한 감시 범위를 통해 이러한 제한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초저고도 침투 무인기라도 KF-21은 상공에서 곡선을 그리며 추적해 즉각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란체트류 자폭 무인기처럼 저가형 드론이 대량 투입될 경우
기존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드는 요격 미사일을 단가가 몇천만 원인 드론을 떨어뜨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적 측면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KF-21의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하며 적이 투입하는 무인기의 물량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공대공 작전에 도입되면 전투기간 교전 방식 자체도 크게 변합니다. 오늘날 공중전은 단순히 기동전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레이더, 전자장비, 타겟팅 포드, 적외선 탐지 센서 등 복잡한 항전 장비가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시스템만 무력화되어도 적 전투기의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국이 자국 전투기의 IRST로 상대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레이저 공격에 카메라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KF-21이 운용하는 레이저 무기는 적 전투기를 완전히 격추하지 않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상대의 핵심 센서나 추적 장비를 파괴해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미래 공중전에서 갖게 될 새로운 승리 공식이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레이저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이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KF-21과 레이저 무기의 조합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공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요격 미사일은 한 발을 발사할 때마다 귀중한 탄약이 줄어들고 이를 재보급하기 위해 기지로 복귀해야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전력을 공급받는 즉시 다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시간 작전이 요구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절대적인 이점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와 소형 미사일을 혼합해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비대칭 전략을 펼칠 경우 KF-21은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건의 요격 임무를 연속으로 수행할 수 있어 기존의 방어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상형 천공-2 레이저 무기가 아무리 기동성을 확보한다 해도 지형적 제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 특성상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기고 도시에서는 건물 구조가 탐지 범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KF-21은 고도와 속도라는 물리적 우위를 통해 모든 사각지대를 제거하며 공중에서 광범위한 감시와 추적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무기 자체가 고속 표적을 상대하는 데 유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존 발칸포나 기관포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기동형 무인기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 플랫폼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이점은 선제적 작전 능력입니다. 지상형 요격 체계는 적이 공격을 감행해야만 대응할 수 있지만 KF-21은 적 무인기가 국경을 넘기 전 고고도에서 먼저 위치를 찾아내고 레이저로 즉시 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격을 넘어 전략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한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우위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활용 범위는 무인기 요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의 핵심은 항전 장비와 전자 센서이며 작전 능력의 대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는 탄두 폭발이 없이도 특정 장비만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어 적 전투기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 장비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센서 일부만 손상되더라도 전투기 전체의 전술 운용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이는 공중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합니다. 특히 각국이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기술이 바로 MUMT 체계입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동화된 작전을 수행하는 체계인데 KF-21은 이미 MUMT 기반 운용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 레이저 무기가 결합되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공중 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주변의 여러 윙맨 무인기들과 함께 새로운 전투 개념을 완성하게 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또한 작전 계획 수립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기존 공중전에서는 미사일 재고 수량과 무장 배분을 먼저 고려해야 했지만 레이저 무기는 탄약 제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작전 설계가 훨씬 유연해집니다. 이는 장기적 전쟁 지속 능력에서 큰 차이를 만들며 한국 공군이 향후 확대될 북한의 무인기 전력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국 KF-21의 레이저 무기 도입은 단순한 신무기 추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투 철학을 한 단계 진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KF-21과 레이저 무기 체계가 결합될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 군사 강국들을 압도하는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로열 윙맨 체계 개발입니다. 한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왔고 기체 외형과 내부 구조가 일부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오리 X2는 꼬리 날개를 제거한 독특한 설계를 적용해 광대역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반사시키지 않는 구조를 갖추었고, 실전 임무에서 고정된 방공망을 은밀하게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F-21과 연동되는 로열 윙맨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USLW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항공이 주도해 제작 중인 기체는 X밴드 레이더에 최적화된 설계를 도입해 저비용 대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체 가격을 1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고, 내부 무장창을 축소해 공대공 미사일이나 소형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RCS를 억제하도록 정밀하게 구성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과 로열 윙맨을 연동할 수 있는 MUMT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전 장비, 통신, 네트워크 구조까지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F-21의 조종사는 단순한 전투 임무자가 아니라 무인 편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로열 윙맨들은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표적 탐지, 추적, 전자전 대응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뒤 필요한 시점에 KF-21에게 무장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될 경우 KF-21이 전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로열 윙맨 세대 이상이 적진 수백 킬로미터 앞까지 먼저 돌파해 적 전투기와 장거리 방공체계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한 무인기 운용을 넘어선 전장 개념으로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작전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가 공동 개발 중인 MQ-28 로열 윙맨은 2019년 공개 이후 아직도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핵심 개발사인 보잉의 경영 악화로 인해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예측 불가능해졌고, 이는 기존 강국들조차 로열 윙맨 분야에서 안정적인 개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약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시제기를 내놓을 정도로 빠른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KF-21을 중심으로 한 공중 레이저 무기 적용까지 가능해진다면 한국의 차기 전투 체계는 기존 4세대와 5세대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레이저 무기, 스텔스, 무인기, 로열 윙맨, 그리고 MUMT 자동화 기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면 한국은 미래 공중전 핵심 규칙을 스스로 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차세대 전력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전세계 공군작전의 흐름을 재정의하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로열 윙맨 개발이 전세계 군사 커뮤니티를 뒤흔든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인기 기체가 공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도와 완성도입니다. 공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외형과 구조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제기가 등장했고, 이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알고리즘, 스텔스 기술, 통합 항전 시스템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로열 윙맨 시제기는 공기 흡입구를 상부로 배치하고 톱니형 구조를 적용해 X밴드 레이더 반사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설계를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형 제작이 아니라 실전적 스텔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들은 한국이 로열 윙맨을 KF-21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개발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완전히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KF-21의 기술 공유 범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인도네시아가 이를 생산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사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로열 윙맨 영상을 근거로 과도한 희망을 드러내며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보완과 국익 차원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주장입니다. 프랑스와 협력 중인 마팔 전투기는 6세대 개발 체계에 집중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터키산 무인기 도입도 진행 중이지만 주요 전투기 플랫폼과의 통합성이 부족해 운용 효율이 떨어지고 싸게 들여와도 결국 운용 체계가 분리된 반쪽짜리 전력이 됩니다. 반면 한국 로열 윙맨은 처음부터 KF-21과의 통합을 전제로 설계돼 작전 효율과 확장성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국 역시 한국의 로열 윙맨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빠른 개발 속도와 안정적인 시제기 제작 능력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MUMT 체계는 단순한 연동이 아니라 기체 간 자동화된 결정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미래 공중전 양상에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KF-21 조종사의 역할은 단순히 기체 한 대를 조종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여러 대의 로열 윙맨을 통합 지휘하는 전장의 허브가 되며 각 무인기는 고유의 알고리즘에 따라 적의 전투기, 방공망, 전자전 자산을 먼저 파악해 KF-21에게 전술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의사결정 능력이 여러 기체의 전력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강력합니다.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센서, 전자전, 무장을 분담한 다수의 무인기가 함께 움직이고 있고 이 모두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한다면 적군 입장에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이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투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구조가 이미 6세대 개념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KF-21과 로열 윙맨 체계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군사 지형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요 무기 체계에서 미국과 유럽을 뒤따르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산 강국들이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술 격차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국으로 기록됐고 이 성과가 공군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군사 강국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레이저 무기, 스텔스 무인기, 로열 윙맨, 그리고 MUMT 자동화 기술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전투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투기는 단순한 무장 플랫폼이 아니라 수십 개의 센서 노드와 무인 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전장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가 됩니다. KF-21은 바로 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가장 빠르게 갖추고 있는 기체 중 하나이며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6세대 전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MQ-28을 개발하며 로열 윙맨 개념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양산과 운용 단계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짧은 주기로 시제기를 공개하고 항전 장비 개발 성과를 구체적으로 축적하며 기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국이 아시아 최초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6세대 전투 개념 실전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열 윙맨에 적용될 인공지능 파일럿 기술은 미래 공중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격 조종 방식이 아닌 기체 자체가 판단하고 대응하는 알고리즘은 전투 상황 변수를 빠르게 처리하며 인간 조종사의 부담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KF-21 조종사는 더 이상 모든 임무를 혼자 수행하지 않고 여러 무인기 편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격, 방어, 전자전 임무를 분산 처리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전투 효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적군의 방공망에 혼란을 주고 대응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로열 윙맨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주장입니다. KF-21 프로그램과 달리 로열 윙맨은 한국 독자 사업이며 대한항공이 모든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 해외에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기대를 드러내는 이유는 KF-21과 로열 윙맨이 함께 구성될 차세대 공중전력이 단 한 번의 도입만으로도 전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전장 환경에서 무인기와 자동화 전투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KF-21이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고 로열 윙맨 편대를 지휘하며 작전 공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 규칙을 만들어가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공군이 전략적 독립성과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하나의 강력한 흐름으로 모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공중전력의 시대가 열리고